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공격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때문이었다는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이란은 하메네이 차남을 최고 지도자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양측이 공격 수위를 더 강화하는 모습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군사적 충돌 닷새째를 맞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집중 타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지난 나흘 동안 공격에서 이란 선박 17척을 파괴하고 2,000개의 표격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 폭격기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지금까지 1,700개 이상의 목표물도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테헤란 시내에서 핵무기 핵심 부품을 비밀리에 개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 민자대해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서 쿠드스군 레바논 군단의 임시사령관이자 레바논을 담당하는 이란의 최고위급 지휘관인 다우드 알리 자데를 사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국방부 청사와 텔아비브 등지에서 군사시설에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재 미국 영사관 근처도 드론으로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모든 영사관 직원들이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 혁명 수비대는 경고를 무시한 10척 이상의 유조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은 숨진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인 전문가회의에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최고 지도자 후계자로 선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4일 오전 후계자 공식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요. 강경파 혁명수비대가 지지하는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선출될 경우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의 차기 지도자에 대해 최악의 경우는 하메네이만큼 나쁜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첫 번째 공격으로 이란 수뇌부 49명이 제거됐고 오늘 다른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차기 지도부로 염두에 두고 있던 사람들이 숨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most of the people we had in mind are dead. So, we had some in mind from that group that is dead. And now we have another group. They may be dead also, based on reports.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보다는 내부 인사 가운데 온건한 인사들도 있다면서 미국의 협조적인 지도부를 기대한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체제 전복을 위해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이란 공격의 배경에 대한 입장을 바꿨죠? 네, 그렇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상에서 더 이상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란 공격에 나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서 상원 브리핑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발언한 내용인데요. 이란에 대한 공습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선제적 조치였다는 어제 설명을 뒤집은 겁니다. 들어보시죠. Once the president made a decision that negotiations were not going to work, that they were playing us on the negotiations, and that this was a threat that was untenable, the decision was made to strike them. That's what I said yesterday.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이란이 먼저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자신이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말하자 이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먼저 공격한 건 이란이 북한처럼 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데니 다논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President Trump decided, and we should admire his decision, not to allow Iran to become North Korea. To announce one morning, that's it. We have nuclear capabilities, and we can assemble it on ballistic missiles.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앞으로 몇 시간 혹은 며칠 안에
대규모 고강도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해 공격 수위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공격을 위한 미국의 탄약 비축량이 사상 최고라며 전쟁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SNS에서 중상급 무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는 틀렸다고 썼습니다. 전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의 방공 요격 미사일 등 탄약 비축량이 줄어들고 있어 분쟁이 장기화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한 걸 강하게 부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는 미국은 사실상 무제한의 무기 공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비축량만으로도 전쟁을 영원히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보복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은 최첨단 무기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항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또 미국과의 대화는 당분간 의미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무릎 꿇을 때까지 한 달 이상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란 역시 한치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우리는 적들이 선포한 전쟁 계획보다 더 오래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첨단 무기와 장비를 처음 며칠 만에 다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전력이 급격히 줄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و ما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با خودشون عهد کردن ما ملت ایران با خودمون عهد کردیم که در این نبرد موجودیتی با تمام توان بجنگیم. 이란 성직자들로 구성된 헌법기구 전문가 회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후계자를 뽑고있습니다. 전문가 회의 측이 후계자 선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기관 건물을 폭격했습니다. 당시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선출 작업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각국에도 드론과 미사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까지 공격에 가세하자 네타냐후 총리는 실수하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הטייסים שלנו מעל שמי איראן וטהרן וגם מעל שמי לבנון. חיזבאללה עשה טעות גדולה מאוד שהוא תקף אותנו. אנחנו כבר הגבנו בעוצמה ונגיב בעוצמה יתרה ונוספת.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We never had information indicating that there was a structured, systematic program to build or to construct a nuclear weapon. So we have to balance the two things. IAEA는 최근 이란 나탄즈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 입구 건물에 피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6월 미국의 공격으로 농축시설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한 뒤여서 방사능 누출 등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번 사태 여파로 금융시장은 이틀째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 동안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0원대로 뛰어올랐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코스피 내림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고요? 네, 코스피는 개장 직후부터 3% 넘게 빠지며 5,590선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낙폭이 더 커지면서 지금은 5,400선마저 무너졌는데요. 대체 공휴일 연휴로 하루 늦게 문을 연 코스피는 어제 하루에만 7% 급락하며 역대급 하락장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장중 8%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폭락장이 이어지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20분 동안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마저 발동됐습니다.
일부 정유 종목을 제외하곤 대부분 종목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6% 하락해 18만 원대, SK하이닉스는 4% 떨어져 9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조치를 내놓고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됐지만 약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도 4% 상승하며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올랐죠? 네, 이렇게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1,48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1,479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상승폭이 더 커진 건데요. 환율은 어제 26원 뛰어오른 데 이어 오늘도 10원 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간 거래에서는 1,500원을 넘기기도 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전쟁 위협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환율이 출렁이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해외 출장 출국 시간을 미루고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은은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고 대외 차입 가산금리 등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정부와 적기에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비상체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오늘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국내 석유, 가스 공급 문제 등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한미의원연맹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석유와 가스 비축량은 충분히 보고받았다며 석유는 1억 9천 배럴 정도 민관이 함께 보유하고 있고 가스도 9일분 정도 비축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중동 지역 우리 교민 대피에 분주한 상황인데요. 하늘길이 막히면서 이 지역 여행객들도 현재 발이 묶였습니다. 언제 공격이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심초사하며 귀국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바이에 고립된 한국인 여행객이 연결돼 있습니다. 정나경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나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가장 먼저 선생님 안전이 좀 우려되고 있는데 현재 안전한 곳에 머물고 계신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선생님은 안전한 곳에 머물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호텔에서요. 밖에 못 나가고 그냥 호텔에서 지금 한 3일째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두바이에 여행차 방문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그 두바이 시간으로 새벽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바이 상황이 좀 네. 어떻습니까? 제가요, 저녁에 새벽에요. 밖에 바닷가에 산책 나갔다가 예,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150m 전방에 이게 폭격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등줄기가 오싹해갖고 와이프하고 막 도망오다시피 해서 호텔로 들어왔는데요. 그 이후로도 한 30분 동안 하늘에서 막 경음이 막 들리고, 육지에서는 막 순찰자, 경찰차들이 막 앵앵 돌려서 막 불안해가지고요. 예. 호텔에서 잠자기가 들어와서 지하에 뭐 하다못해 헬스크루 가서 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도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호텔 방에 머물기도 지금 두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러면 그 두바이 아마 호텔 바깥으로 하늘이 보이실 텐데 두바이 하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폭격으로 인한 잔재는 예, 여보세요? 자, 지금 그런 기밀을 못 줍니다. 연기는 뭐 그런 자우가 없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새벽 시간인데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아주 불안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예정대로라면 오늘 귀국길에 올라야 했던 겁니까? 그렇죠. 제가 서울 인천공항에 5시에 도착하기로 돼 있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틀, 지금 3일째 뭐
식사도 밖에서 못 먹고 도시락 시켜서 호텔에서 배달해 주는 거 먹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참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하늘길이 막혔다 이런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한국으로 귀국할 방법이 전혀 없으신 거죠? 우선 뭐 공항이 폐쇄되다 보니까요. 예. 서울을 가려면 가차원 오만이나 사우디 육로로 거쳐서 거기서 뭐 가는 방향이 있는데 이거 뭐 개인이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기 아랍에미리트 당국이나 뭐 서울에서 우리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든가 무슨 방법을 해줘야지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그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이제 뭐 우리 정부나 대사관 쪽에서 연락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제가 하나투어 여행사로 패키지로 온 상황인데요. 예. 그 여행사에서 뭐 조금 기다려 보라고 하지만 특별히 대안을 제시해 준 게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 네. 그럼 여행사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얘기가 없는 건가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여행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예. 호텔 투숙비나 식사비가 이게 천재지변에 의하면은 또 관광객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도 그 하나투 여행사에서 그거는 뭐 커버를 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예. 일단 서울 가는 게 우선 급한데 예.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 예, 일단은 비용 문제는 여행사 측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씀이시고 어찌됐든 지금 귀국이 최우선인데 뭐 우리 정부나 그렇죠. 대사관 쪽에 좀 요청하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급한 대로 공항이 폐쇄돼서 운항이 안 되면은 육로를 이용해서 뭐 가차원 오만을 가서라도 하든가 아니면 가차원 대만 쪽으로 가서 갈아타는 한이 있어도 뭐 어떻게 여기서는 벗어나야지 저희가 좀 마음을 놓고 어떻게 진행할 텐데 지금 여기 있으면 폭격이 여기 떨어질지 건너편에 떨어질지 지금 불안해서 예. 뭐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지경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가장 안전한 곳으로 교민들 그리고 여행객들을 피신시키는 방법을 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모쪼록 안전하게 귀국하시길 저희도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불편한 가운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여야는 국회에서 모처럼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도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여야 의원들이 정부와 함께 관련 대응을 논의했다고요? 네, 오늘 아침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여안구 통상교섭 본부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여 본부장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정부가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여당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의 짧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주식시장이 널뛰는 등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대안 발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야 모두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산업부와 기후에너지부 등 부처가 협동의 대책을 세워달라는 목소리가 전달됐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힘을 모으자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여 본부장은 적기 통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야당도 조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플랫폼 관련법이나 대미투자 특별법 등 국회가 법과 제도로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는 23일에는 국회 방미단이 직접 워싱턴으로 날아가 물밑 소통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도 재가동됐습니다. 9일까지 특위 활동을 마치고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 수석은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무역 보복 가능성에 대한 기업 우려가 크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 처리에 협조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대외적 위기 앞에선 협치 분위기인데 국내 현안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죠? 네, 당장 뇌관은 여당의 사법개혁 강공 드라이브입니다. 사법 3법을 완성한 법력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누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또다시 압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합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아침 SNS에 법복을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느냐며 하루빨리 사퇴하라고 직격했습니다. 당일각에선 사퇴를 넘어 탄핵까지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전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이 모여 관련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발제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사법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파괴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반대 여론을 규합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 처리 문제도 여전한 논란거리입니다. 오후 2시부터 국민의힘 소속 TK 지역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규탄대회를 진행합니다. 지역 정치권 모두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여당이 합의 부족을 핑계로 시간을 끌이우나 명분이 전혀 없다는 주장인데요. 광주 전남 통합 특별법은 이미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라고도 반발합니다. 다만 충남 대전 통합법과 대구 경북 통합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여당 제안에는 지역 반대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역시 지역 여론을 이유로 단독 처리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 양쪽 주장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6.3 지방선거가 9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차 광역단체장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 중인데요. 이 자리에서 인천광역시장에 삼선의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단수 공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희수 공관위원장, 박찬대 의원은 계엄 당시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선봉에 섰다고 공천 이유를 밝혔는데요. 민주당 공천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표정호 기자, 피의자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고요? 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살인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로 알려진 PCRL 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등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입니다. 모두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40점 만점입니다. 국내에선 통상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하는데 김 씨는 25점이 넘는 점수가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 결과와 프로파일러 면담 내용 등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은 추가 피해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죠? 네, 경찰은 앞서 저희 YTN이 보도했던 지난해 10월에 일어난 피해 사례를 포함해 모두 2명의 피해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피해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사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식당에서 김 씨와 함께 식사를 하던 20대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김 씨는 119에 직접 신고하면서 쓰러진 남성이 연인 관계라며 화이트 와인을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억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 경찰 수사가 힘을 받게 된 가운데 김병기 의원이 다시 소환될지도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예,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 모두 구속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남은 구속기한 동안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우선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1억 공천원금 의혹에 대한 당사자 사이 주장이 엇갈려온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자금에 쓰지는 않았는지, 전 사무국장에게 실제로 금품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할 전망입니다. 또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위해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 수사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연속 김병기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첫날은 주로 차남과 관련된 의혹들, 둘째 날엔 김 의원 본인과 아내 이모 씨에 대한 의혹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원금 수수 의혹, 차남 빗썸 채용 청탁,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만 13개에 달하는 만큼 경찰은 앞선 조사에서 김 의원이 한 진술 등을 분석하며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란 사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임시 국무회의는 이란 사태 관련 재경부, 외교부 보고가 이루어지고 관련 영향 점검 그리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첫 공판 기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서울고법의 내란전담 재판부가 마련된 이후 진행되는 첫 재판입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오늘 항소심 재판에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등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허위 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의 중개 신청을 법원이 허가하면서 오늘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돼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 재판도 오늘부터 본격화됐죠? 네,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10회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오 시장 측은 범행 동기가 전혀 없고 명 씨와의 관계도 진작 끊어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오 시장 지시로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으며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 강 전 부시장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여론조사 업체 부소장이었던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대구 도심 지하철 연결 통로 공사장에서 대형 중장비인 천공기가 대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인근을 달리던 택시 앞으로 넘어지면서 운전기사와 천공기 기사, 승객 등 3명이 다쳤는데요. 평소 통행량이 많은 도로여서 한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대구 만촌내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높이 20m 정도 되는 대형 중장비, 이 땅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가 이 대로 방향으로 완전히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로 4개 차로가 막히면서 일대에 극심한 정체도 빚어졌는데요.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쯤입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사고 택시 블랙박스에는 당시의 아찔한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녹색 신호에 따라 이동하던 택시 앞으로 천공기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는데요. 불과 1, 2초 사이에 순식간에 도로를 덮치는 모습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택시 앞으로 넘어지면서 택시는 무사히 멈춰설 수 있었는데요. 조금만 타이밍이 빨랐더라도 천공기가 차 위를 덮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이라 도로에 승용차와 버스가 가득 차 있었던 만큼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아찔한 사고였는데 인명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모두 3명, 이 3명 모두 경상입니다. 택시를 몰던 기사와 천공기 기사, 또 승객까지 3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택시기사와 천공기 기사 2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사고 당시 주변에 있는 시민을 만나봤는데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릴 정도로 쓰러지는 충격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안전요원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는데요. 사고가 난 현장은 지난 2021년 근처 아파트 건설에 맞춰 시공사가 지하 통로를 만들어 기부 체납하려던 공사였는데 완공 시점이 계속 늦어지면서 5년째 공사를 진행해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던 곳입니다. 넘어진 천공기는 지난 1월 말, 2월 초쯤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천공기 기사와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만천내거리 사고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2일차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한 뒤 동포 오찬 간담회를 끝으로 3박 4일간의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을 마무리합니다. 현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 순방 마지막 일정 정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 첫 일정으로 마닐라 영웅묘진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방장관과 악수한 뒤 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이어 필리핀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만나 헌신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한국전에 파병한 나라인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필리핀 참전용사, 후손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내용의 양해 각서를 체결하며 각별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양국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선 조선과 원전 등 미래 전략 산업을 둘러싸고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이 집중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교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한 필리핀 간 가교 역할을 당부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3박 4일간의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마닐라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을 예고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란 전쟁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선출이 유력하다라는 외신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더 큰 게 온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보도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탄약 비축량이 사상 최고다, 영원히 전쟁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걸로 보십니까?
이게 뭐 지상군을 파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이란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키워서 좀 흔들려고 하는 심리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탄약이 무제한 있다라고 하는 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예. 물론 공격 무기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격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미사일 방어 체제에 사용되는 그 미사일들은 수량이 그렇게 무한대가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태에 우리 그 방산주들이 되게 올라갔던 이유도 그런 것들도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쪽도 그다음에 미국 쪽도 다들 그 메시징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쪽에도 하고 국내 사람들 그리고 동맹들에게도 다 메시징을 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행간과 그런 것들을 읽어야지 진짜 실제 그 능력들이 미국과 이란이 가진 능력을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의 펼쳐진 전쟁의 양상은 뭐 인터넷을 끊는다거나 통신망을 교란한다거나 이런 사이버전이나 아니면 우주전 같은 양상이 전개가 됐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고 좀 보십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이제 지상군이 투입이 되려면 이제 그 전쟁의 목표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예. 지상전을 투입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때 이제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에 4주 내지 5주를 언급한 걸로 봤을 때는 지상군 투입을 염두에 두지 않았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는. 다만 지금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란 내에 특히 지금 하메네이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국민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예. 시위도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변화를 봐가면서 아마 이란이 쉽게 미국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란의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을 타격함으로써 사실 미국에게 상당히 상처를 주고 있고 또 미국 국민들 내부에서도 왜 쓸데없는 짓을 했어? 라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당원해서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언제까지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상전까지 투입할 수 있다. 나는 지상전 투입에 대해서 울렁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따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백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여론이 안 좋은데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여론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 국가안보 목표와 전략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한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쉽게 투입을 결정하기는 이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뭐 이르긴 하지만 정말로 만에 하나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양측 모두 피해를 크게 입는 거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군사 작전, 그래서 지상군을 파견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주둔하는 군사 작전이 아니라 제한적인 어떤 목표가 확실한 그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지상군 파견이 될 겁니다. 여기서 목표라면 뭐 핵시설 제거겠죠? 핵시설, 요인 암살, 아니면 소위 말해서 군부 지휘 통제소 이런 것들의 확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지만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로 했던 과거 3차례 지상군 투입이 미국에는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사례를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991년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산유국인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걸프전에 미국은 지상군을 투입했죠. 그 결과 이라크군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긴 했지만 147명의 미군이 희생이 되고 이라크의 후세인 독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그리고 10년 후 미국에선 9.11 테러가 발생합니다.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이 머물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에 지상군을 투입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됐지만 꼬박 20년이 진행된 전쟁의 결과는 미국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무려 2조 3천억 달러의 전쟁 비용과 미군 2,400여 명을 포함한 17만여 명의 희생자, 또 다시 탈레반이 통치하게 된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은 미군 철수의 씁쓸한 단면이었습니다. 또 2003년 대량 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이유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독재자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8년 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인한 2조 달러의 전쟁 비용, 또 미군 4,500명 희생은 뼈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번 이란 공격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사례만 보아도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는 지상군 투입을 감행할 수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셨듯이 과거 지상군 투입 사례가 사실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그 3번의 전쟁 좀 어떻게 회상하십니까? 3번의 전쟁 중에 걸프전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목표는 극명했습니다. 그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미국이 나가고 심지어 그 전쟁을 시도했던 사담 후세인을 그대로 남겨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군사작전, 목적을 이룬 군사작전이라 할 수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2001년, 2003년은 어떻게 보면 늪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다 전쟁 개시 후에 승리를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치안 유지. 왜냐하면 주둔군을 보내기 시작한다면 그냥 단순히 이건 전쟁 어떤 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안, 그다음에 그 안정화를 같이 하는 그런 작전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희생자가 많이 나왔고 이 모든 국가 재건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는 미국이 국가 재건의 비용까지 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2001년, 2003년 다 결과가 좋지 않고 많은 미국의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런 과거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미국에서는 이제 지상군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와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상군 투입, 그래서 지금 아프간이라든지 또 이라크 전쟁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과를 평가할 때 이게 성공한 전쟁이냐 실패한 전쟁이냐라는 거 평가가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실제 보면 아프간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는 승리했죠. 초기에 해서 목적을 달성을 했지만 결국 정권을 교체하고 그 나라가 정말 미국의 미국을 향하는 친미적인 그런 상황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실패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고 대통령이 됐고 최근에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라든지 국방 정책, 국방 전략서를 보면 사실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 역할 안 하겠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이제 중국 견제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하는 행동은 지금 좀 그 전략과는 조금 달라 보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판단,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은 늘 미국의 국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 조금 좁혀 말하면 본인의 이익,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중동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평화를 깨뜨리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이란의 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정말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그 12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했었고 근데 참 궁금한 건 뭐냐면 작년에 다 제거했다고 그랬는데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목표를 분명히 했죠. 핵.
이걸 나를 수 있는 운반 수단, 예. 그다음에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능력, 이걸 제거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데 이걸 제거하는 데서 필요하면 지상군도 투입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중동의 평화와 미국의 국익에 그게 유리한 것이고 미국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아마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그런 유화적 정책, 이것 때문에 이란의 핵 위기가 고조됐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듣고 계세요? 그거는 좀 약간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시 대통령이 처음 이란의 핵 활동이 있다라고 발견한 것은 부시 행정부 때였거든요. 그건 공화당 대통령 때였는데 그때도 계속 이란 핵은 발전이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였으면 3년 전에 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제가 조금 맞지 않고 실제 벌어지지 않는 일을 갖고 하는 좀 약간 정치적 수사, 공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이란에서도 저항이 상당한 상황이고 지금 이란과 뜻을 같이 하는 뭐 초승달 벨트, 저항의 축 이런 그런 군사 단체들에서도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단체들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많이 약해졌죠. 왜냐하면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그 삐삐 작전으로 중간 관리들이 다 날아간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최고 지도자였던 나스랄라도 다 사살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많이 약해졌죠. 그리고 시리아 같은 경우도 그 샤라 정권이 순니 정권이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란의 영향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마스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거의 형해화가 돼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작전을 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헤즈볼라가 강력하게 지상군으로도 싸울 수 있고 있는 그런 전력이 있었는데 많이 약해졌지만 그들의 지금 싸우는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요번에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명에다가 그 헤즈볼라가 공격했던 것도 그 샤헤드 그 드론 이란의 그 값싼 드론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이 사용하고 있는 전술,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으로 계속 그 억지력을 상대방의 피해 타격을 주는 그런 전술이 고스란히 초승달 지대 특히 그 헤즈볼라가 거기에 더 천착해서 지금 공격을 더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다시 시작했고 지상군도 이란이 아닌 레바논에 파견해서 우리가 이런 그 비대칭 전력 사용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억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약화는 됐지만 그들의 공격 전술이 그 비대칭 전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전술이 됨으로써 조금 어떻게 보면 다루기가 조금 까다롭게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그 미국이 하메네이를 제거할 때 사용했던 그런 무기들을 미 중부사령부에서 또 25가지 무기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공개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결국 미국은 이란의 어떤 그 위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수단을 이번에 사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란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이란이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하메네이가 제거된 상황에서 이란은 절대 항복 불가 결사항전을 지금 다짐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치명적인 그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 기지들 타격하고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공격을 지금 퍼부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어렵게 만드니까 우리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뭐 B-1B라든지 B-2 폭격기 이런 거는 미국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뭐 B-1B 아시지 않습니까? 죽음의 백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B-1B입니다. B-1B는 속도가 빠르고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잡히질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막대한 뭡니까 폭약을 싣고 위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미국이 하는 얘기는 이제 본격적인 공격이 아직 되지도 않았다. 이제 진짜 무서운 파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핵 내려놓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라. 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란도 아직 첨단 무기를 쓰지도 않았다, 건들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란에서 주목할 만한 무기는 좀 어떤 무기가 있을까요? 뭐 초음속 그 탄도미사일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음속 미사일이 당연히 그 아이언돔이나 미사일 방어 체제로 막기가 힘든 그런 미사일은 맞긴 맞는데 요격이 좀 힘든 거 요격이 힘든 미사일 체계죠. 그러나 이 미사일도 손으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발사대가 있어야 되고 발사 기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발사대, 발사 기지들은 찾는 족족 지금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저장은 많이 돼 있지만 그 무기를 실제 날릴 수 있는 그 시설들이 파괴되고 있어서 그 강도가 조금 이란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또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 이란이 지금 여러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아랍에미리트군이 미사일 방공망을 가동했고 이때 우리가 만든 천궁2가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요격률도 상당히 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천궁2의 요격률은 그동안 시험 과정에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는 건 이미 정평이 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랍에미레이트도 구입을 했고 사우디도 구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 측에서 천궁2가 몇 %의 명중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콕 집어서 말한 건 아니지만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방공망은 천궁2도 있고 미제 무기 그다음에 러시아제도 일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0에서 95, 6%의 명중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천궁2의 명중률이 이번에 검증이 된 것이고 우리 국산 무기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실전에서 활용이 됐다고 하는 점은 앞으로 뭐 엊그저께 이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지만 방산주는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이 영향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란 내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그러면 하메네이의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는데 하메네이의 차남이 지금 후계자로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인물입니까? 근데 이제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반정부 매체에서 이제 나온 거라서 좀 약간 그 이란의 지금 행태를 비판하는 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유보하면서 지켜봐야 되긴 한데 모스타바라고 하는 인물은 뭐 말씀 주신 대로 그 카메네이의 차남이죠. 근데 공식적인 행보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은둔형으로 그 안에서 실세처럼 움직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조용히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그 큰 문제점 모스타바라고 하는 인물이 아들이거든요. 카메네이의. 근데 우리가 이슬람 혁명을 한번 복기해 보면 이슬람 혁명이 그 왕이 세습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철폐하겠다라고 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지금 카메네이의 아들을 왕위를 계승하듯이 이렇게 세습하게 되는 모습이라서 다들 그렇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그 지도자를 세우고 카메네이는 어떤 조력자로서 실세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걸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카메네이가 사망을 하면서 조금 그 분위기가 바뀐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스타바는 지금 자식, 아내 그리고 아버지까지 죽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인문학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하려고 하는데 시아파라고 하는 그 종교가 시아 알리라고 어떻게 보면 그 알리의 후손을 따르는 그런 종교거든요. 그 4대 칼리파. 근데 그 알리라고 하는 그 4대 칼리파의 그 후손들이 순니파에 의해서 카르발라에서 엄청난 참극을 당해서 다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아슈라 축제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몸을 막 상처를 내면서 그걸 기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그 후세인 시아 알리를 뭐랄까요, 애도하는 그 아슈라 축제와 같은 그런 서사가
모스타바에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사 때문에 오히려 또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우리가 강하게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메네이의 아들이 또 최고 지도자가 돼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요소가 있어서 지금 또 최고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긴 한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된다면 혁명의 기치였던 세속 정부, 이런 왕정 이런 거에 반해서 이랬던 거네요. 혁명이 똑같이 자기네들도 똑같이 그 최고 지도자를 계승한다라는 면이 있어서 과연 모스타바가 진짜 최고 지도자가 돼야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하메네이의 가족들이 지금 다 모스타바의 가족들이 다 죽은 상태인데 이 차남은 어떻게 지금 살아남은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하메네이가 죽으면서 됐죠. 모스타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원래 암살 리스트에 제일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입니다. 카메네이와 모스타바는. 그래서 그 두 인물이 항상 그 걱정을 항상 하고 있어서 같이 이렇게 붙어서 움직이고 그렇게 의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 지금 여러 보도들도 나오고 있죠. 아마 분리가 돼 있었을 거다. 네. 그러니까 이란 그 헌법을 보면 이게 최고 지도자가 전문가 회의에서 비밀 투표로 선출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세습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회의에서 모스타바를 후계자로 선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네, 그런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스타바가 지금에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서사가 지금 전문가의 콘클라베 비슷한 전문가의 88명의 그 이슬람 법학자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카메네이 서거 이후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공습을 해서 이 신정 민주주의 체제가 거의 전복될 위험에 있는 상황에서는 모스타바에게 유리한 서사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 지금 뭐 연초에 사실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도 하메네이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습 이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에 이란 내에서 이 하메네이 사망에 대해서 환호하는 그런 시민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란 시민들이 친미 정권을 원할까?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딱 통계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보면 이란 내부에서도 상당히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고 그래서 하메네이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하메네이의 어떤 이 실정으로 인해서 이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권은 종식돼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팔레비 전 그 왕조를 선호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그동안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란이 당장은 종교 지도자를 잃었고 신정 최고 지도자를 잃었고 지금 충격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렇지만 저는 먼 이란의 어떤 미래, 이란 국민의 어떤 안녕이나 복지 또 중동의 평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하메네이를 세습을 하는 것이 과연 이란 이 미래에 유리한 것일까? 또 이란 국민들이 그런 걸 원하고 거기에 협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지금 지지하고 그런 인원들이 다수였다면 지금 상황이 좀 다를 텐데 지금 내부가 좀 조용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마 이 이란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판단과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그 이란의 반격 상황을 보면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을 지금 자폭 드론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정유 시설을 그 타깃으로 공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변국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멈춰줘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호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정유시설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미국에 대한 직접 타격은 아니거든요. 미국의 그리고 지금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방어 체제를 뚫고 관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란이 택할 수 있는 카드는 미국에 대한 공격은 계속하되 상징적으로 그렇지만 전쟁의 비용을 계속 늘리는 거죠. 그래서 주변국들의 피해를 이제 극대화해서 주변 사우디, 카타르, UAE, 쿠웨이트 이런 국가들이 미국에게 로비를 해서 이제 그만 멈추자. 우리 이거 이러다가 다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우회적인 그런 호소를 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 두 세력이 지금 말로는 엄청나게 끝까지 싸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이란의 그 전술 행태를 봐도 그 주변국을 때린다라는 것은 전쟁을 계속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빨리 트럼프에 가서 좀 말려줘, 끝내줘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왜 지금 저렇게 정유시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그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프고 가슴 아픈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함으로써 빨리 이 전쟁을 멈춰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미국에 계속 압박을 가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전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압박의 이제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일 텐데 봉쇄를 선언을 한 상황이고 지금 뭐 여러 협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그런 선언을 했고 일부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배가 피격을 당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해군력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타격을 했고 실제 11척의 함정을 무력화시켰다. 해군력을 제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위협이 지금 뭐 해소되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카드가 이제 첫째는 이 미국 배들의 이동을 미국 해군이 호송을 하겠다. 안전하게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보험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배들이 묶여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금융개발공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험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카드를 얘기함으로써 지금 아까 백 교수님 말씀대로 주변국들의 정유시설을 공격하면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 경제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A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다가 더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정유시설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맞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제사회의 여론을 다독이는 조치와 함께 이란의 어떤 해군 역량을 완전히 더 무력화시키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 겁니까? 어떤 상태로 봐야 되는 겁니까? 봉쇄가 됐다라는 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건가요? 거의 제가 볼 때 봉쇄라고 하는 게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진 게 봉쇄를 했든 안 했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험료가 너무 컸고 아마 영국 보험사에서도 우리가 이런 전쟁 상황이 위험하니까 보험료를 다 올리니까 선사들은 들어가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원래는 진정한 의미의 그 봉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실제 전단이 해군 전단이 가서 막거나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효과가 지금 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선언만으로도.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정유시설도 때리고 이란은 그렇게 때리면서 어찌됐건 봉쇄와 비슷한 효과들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봉쇄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아주 큰 변수는 아닌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요, 이란의 지금 절대 우방국인 상황인데 중국이 이란을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선언은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물론 심리적으로 중국이 이란을 지지하고 뭐 이란으로부터 원유의 대부분을 가져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란의 생명줄이라고 중국과 이란이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저렇게 중국에 도움을 주고 러시아에게 도움을 주고 사실상 동맹과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실제 군사적으로 이 도움을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묶여 있고 중국도 내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더군다나 미국과 관세 전쟁, 휴전입니다만 치르고 있고 지금 자칫 잘못하면 중국 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양회가 곧 열립니다. 최대 정치 행사가 지금 예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이 이란을 지지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이 미국의 군사 행동을 저지하거나 하는 이런 행동으로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상황에 중대한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 제가 볼 때는 3월 말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도 정상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과 갈등을 하지만 미국과의 협력도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메시지 관리, 상황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센터장님 말씀에 따르면 중국이 이런 선언을 했어도 이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예. 이유가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연성 균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하게 대립하면서 미국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 밸런싱, 연성으로 이제 그냥 이런 담론이나 아니면 외교적인 걸로 이렇게 했지 크게 이렇게 군사적으로 충돌 안 했거든요.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란과 같이 군사훈련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뭐 전략적 동반자로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란이 러시아에게 우리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했을 때 러시아가 그걸 거절을 했거든요. 예. 그 말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거죠. 우리가 상호 방위 협정을 잘못 맺었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란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도 자연스럽게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괴를 같이 하는 그래서 이게 어떤 선언적인 얘기, 그다음에 외교적인 담론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이 상황을 변화시킬 변수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이 이란 사태를 북한은 지금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이란과는 지금 차원이 다른 상황이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란은 그동안 뭐 핵 개발을 한다고 했지만 뭐 재처리를 한 건 아니고요. 우라늄 농축의 수준을 조금씩 높인 겁니다. 지금 한 60% 정도 농축된 우라늄을 수백 kg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건 이제 아마 조금 더 농축도를 90%까지 올리면 그러면 이제 농축 우라늄 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이란은 한 번도 핵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실험을 6번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플루토늄을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플루토늄 탄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우라늄 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소 50개에서 많으면 120개 이상 가지고 있다. 한 번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수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북한의 핵 개발 상황이 그렇고 그다음에 물론 ICBM을 한 번도 정상 각도로 발사한 적이 없어서 미국을 직접 때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직접 때릴 수 있는 역량을 갖는 순간 저는 이란과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이 북한이 이란과 다른 점은 뭐냐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동맹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병력을 파병을 해서 많은 인원이 희생이 됐고 이거는 뭐냐면 그 조약에 의해서 북한의 군사 상황이 발생하면 러시아도 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보는 이 관점과 북한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김정은이 하메네이가 제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상원 세멘트 공장을 찾았어요. 담배를 쫙 피면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은 타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핵이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9차 당대회를 했지만 이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장밋빛 그런 미래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고민은 핵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가. 이게 전 더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핵이 주민들을 먹여 살리지는 못하지만 체제 유지를 하는 데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북한 지도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도 미국이 이제 한다 그러는데 요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더 그러니까 유의미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누기가 힘들어진. 왜냐하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사건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닷새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해 공군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승기를 잡았다고 자신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한 선제 타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에서 순항미사일이 굉음과 함께 불꽃을 뿜으며 잇따라 발사됩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이끄는 미 중부사령부는 영상을 공개하며 영내 해상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정권의 자폭 드론을 명중하는 영상과 함께 수년간 중동의 위협이 된 드론은 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대규모 공습으로 현재 이란의 군사력은 사실상 괴멸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 is coming along, as you see very well. They have no navy, i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force, it's been knocked out. 반면 미국의 탄약 비축량이 사상 최고라며 전쟁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이란이 먼저 미국을 공격하려 했다는 정보가 있었다며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먼저 공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 were having negotiations with these lunatics, and it was my opinion that they were going to attack first. 일각에서 제기된 이스라엘에 끌려간 전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자신이 이스라엘을 떠밀었을 수도 있다며 미국 주도의 결단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포스트 하메네이 구상에 대해서는 이른바 베네수엘라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마두로 축출 뒤 2인자가 정권을 이어받아 친미 정책으로 전환한 사례를 들며 이란 내부에 있는 온건파 인사가 차기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hat somebody that's there, that's currently popular, if there's such a person, but we have people like that. We have people that were more moderate. 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정권 구성원 가운데 미국의 유화적인 인물이 미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란 국민들에게 미군의 공격 종료 뒤 이란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한 것과는 다른 발언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달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회의 일정을 알렸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3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통화에서 단 한 차례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미국 중앙정보국 CIA를 통해 실제로 하메네이가 28일 테헤란에서 다른 이란 지도부와 만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검토했지만 공격 시점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결국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통화가 이란 공습을 부른 분수령이 된 셈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둘째 아들이 곧 선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습으로 가족이 숨진 채 살아남은 차남 모스타바는 아버지의 노선을 강하게 따르는 인물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숨진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 무즈타바를 올리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으로 전문가회의 청사가 무너졌지만 Well, most of the people we had in mind are dead. So, we had some in mind from that group that is dead. And now we have another group. They may be dead also, based on reports. 당시 이곳에선 회의가 열리지 않고 화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년 임기 성직자 88명으로 이뤄진 전문가 회의는 후계자를 곧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이란 반체제 매체는 모즈타바 선출을 기정사실로 보도했습니다. 1969년생인 모즈타바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초기 아버지와 부인, 아들이 숨진 채 살아남았습니다. حسینی خامنه‌ای در راه سربلندی حر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شهد گوارای شهادت را نوشیدند و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ند. 최정예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 조직의 실질적 수장이고 아버지의 강경 보수주의 노선을 강하게 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학교에서 시아파 신학을 가르치는 성직자로 정부에서 공식 직책을 맡은 적은 없지만 2019년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만큼 강력한 마코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신정일치 국가로 권력 세습을 터부시하지만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최대 위기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사망한 하메네이는 수도 테헤란에서 열리는 대규모 연결식에 이어 고향이자 이슬람 시아파 성지인 마슈하드에 묻힐 예정이라고 이란 언론이 전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하메네이 없는 세상, 공기마저 맑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미스 이란 출신 모델 호다니쿠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47년 철권 통치 종말을 지켜보는 이란 국민의 심경을 보여주는데요. 호다니쿠는 전쟁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란인들은 너무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다며 독재자가 사라져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을 만큼의 해방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하메네이 사망에 서울의 한 식당에선 재간 이란인들이 모여 축배를 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축배 환호 뒤엔 짙은 그림자도 깔려 있습니다. 이란 내부와의 통신이 전면 차단되면서 고국에 남겨진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는 목소리, 그리고 앞날을 알 수 없다는 거대한 불확실성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환호와 불안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이란, 신정체제 정점이 사라진 지금 민주화의 적기라는 분석도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혁명 수비대 같은 군부가 공백을 틈타 정권을 장악할 경우 탄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여기에 현재 이란 내부엔 이들을 대체할 통일된 민주 세력이 부재하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때문에 독재 후 내전과 무정부 상태를 겪은 이란의 아랍의 봄의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47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권력의 진공 상태, 이란 국민이 갈망해온 자유가 찾아올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 될지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줄 세우기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공습에 이견을 드러낸 스페인과 영국을 비난하고 미국과 뜻을 같이 한 독일은 훌륭하다며 추켜 세웠는데요. 권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방 동맹 가운데 이례적으로 미국의 이란 공습을 비판한 스페인. Que se debe estar contra una guerra iniciada sin autorización del Congreso de Estados Unidos, del Consejo de Seguridad de Naciones Unidas y, como he dicho antes, que vulnera el derecho internacional. 영국은 이란 공습에 활용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며
인도양 공군 기지의 미군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The use of British bases is limited to the agreed defensive purposes. We are not joining the US and Israeli offensive strike. 트럼프 대통령은 언짢은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스페인과의 교역 중단을 위협했고 So we're going to cut off all trade with Spain. We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Spain. 영국의 리더십을 깎아내렸습니다. So we are very surprised. This is not Winston Churchill that we're dealing with. 메르츠 독일 총리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스페인은 국방비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 유일한 나토 회원국이라며 트럼프와 맞장구 치고 이란에 대한 미군 작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supporting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to get rid of this terrible terrorist regime.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대단하고 메르츠 총리도 훌륭한 지도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IS 격퇴에 이용하고 버리다시피 했던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이란 체제 전복을 위해 다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 이후인 지난 1일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접촉해 대화를 나눴고 이란 정권이 약해진 현 상황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지방정부 지도자들과도 접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역의 파트너들과 대화를 나눴다고만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이란 국적 가족의 입국이 불어들면서 차질이 빚어졌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2일 이란 테헤란을 출발한 인원은 모두 28명으로 우리 국민의 이란인 배우자와 가족 등 이란 국적자 4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 측에서 배우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란 국적 3명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한국인 1명과 이란인 가족 4명 등 모두 5명이 모두 입국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투르크메니스탄 측에 이들의 입국을 재검토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 결과 1시간 만에 입국이 허용됐다며 이란 테헤란을 출발한 28명이 모두 무사하게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응수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심리적 지지선인 1,5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 해군이 호송하겠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공격에 이란이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뉴욕 유가는 전장 대비 4.7% 급등했습니다. 세계 5위 산유국인 이라크는 며칠 내로 하루 석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 이상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t is the first time that the strait is believed to be fully closed. We're set to be in an era of fresh energy volatility. It's adding fresh pain for households and companies around the world. 국제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게 하겠다는 이란의 위협에 안전 자산인 달러화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한때 심리적 지지선인 1,500원 선을 넘어섰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최대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걸프만을 통과하는 모든 해상무역, 특히 에너지 자원의 금융 안보를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유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걸프만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사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가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위험 보험과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If we have a little high oil prices for a little while, but as soon as this ends, those prices are going to drop, I believe, lower than even before.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낙폭을 줄였습니다. 다만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얼마나 계속될지가 물가 관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해외 출장 일정을 잠시 미루고 오늘 새벽 1,5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 대응을 위한 긴급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오전 8시 반 이 총재 주재로 중동 사태 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 경제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것에 대해 일시적이며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진단하고 시장 심리 쏠림에 대해 적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달러 환율 급등세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금 상황은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 충격이 온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인 충격 변수가 빨리 안정을 찾으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과 관련한 대응책 등을 논의합니다. 재정경제부와 외교부 등 유관부처의 이란을 비롯한 중동 정세 관련 보고와 함께 국제유가와 주식시장 등 경제 동향 그리고 충격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첫 순방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한 직후엔 SNS를 통해 국제 정세가 불안하지만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크게 떨어지며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때 1,500원을 돌파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향후 우리 경제 전망,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제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어제가 최악인 줄 알았어요. 예.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7%, 400포인트 넘게, 450포인트 넘게 떨어졌는데 오늘은 또 개장하자마자 오전장에 사이드카, 선물지수 5% 이상 낙폭을 보여서 코스닥, 코스피 동시에 나타나더니 낙폭을 더 키웠어요. 8% 넘게 또 떨어지면서 20분간 양시장 모두 매매가 중단이 됐는데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동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역대 4번째입니다. 예. 지금은 낙폭을 더 키우고 있어요. 20분간 거래 정지되고 다시 재개가 됐는데 코스피가 지금 5,300선입니다. 8.37%. 사실은 5,059까지, 5,000선 아래까지 내려갔었고요. 코스닥도 지금 보니까 9.6%, 12% 넘게 떨어졌습니다. 사실 어제 하락률도 코스피는 7.24% 떨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 하락률 1위였고요. 코스닥은 4.6% 떨어져서 하락률 전 세계 3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하락률을 보게 되면 왜 유독 물론 뭐 많이 오른 것도 이유겠지만 한국 증시에 몰려 있느냐?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서 유가가 급등하니 에너지, 물류 대란 이게 장기화되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출 기업들의 어떤 비용 부담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다 보니까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 특히나 환율이 오늘 새벽에는 원달러 환율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했던 1,500원 선을 뚫었습니다. 1,506원을 찍었거든요. 역대 단 2번이에요. IMF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사실은 지난 주말에 7조 원 팔았잖아요. 그리고 화요일 5조 원, 어제 5조 원 팔았죠. 이게 이틀 후에 입금돼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이 과연 이걸 재투자할까 아니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달러로 환전해서 나갈 것인가.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거의 패닉셀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투자자들 속이 지금 말이 아닐 텐데 특히 반도체주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하락이 좀 두드러졌거든요. 왜 이랬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8만 전자가 무너졌고요. SK하이닉스도 88만 원대입니다. 뭐 100만 닉스는 어제부터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반도체주가 AI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어요. 예. 연초 대비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 이런 이제 지정학적 위기가 발동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손쉽게 차익 실현하는 게 대형주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8%, 예. 5% 넘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환차선 우려입니다. 예. 증시에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바꿔서 나갈 때 달러는 오히려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이면서 외국인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산업의 어떤 펀더멘털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이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꼽아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다. 그래서 아마 대형주들이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과거 사례에서는 우리 증시 흐름이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추가로 매수해야 되나 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도 최근 20년 동안 중동에서만 6차례에 걸친 이제 크고 작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예. 결과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분쟁 이후에 1개월에서 3개월 후면 주가가 제자리로 복원하거나 오히려 주가가 오른 경우가 V자형 급반등을 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사실 보니까 중동 리스크 제외하고는 우리는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지수가 코스피가 이제 6,000선 넘을 수 있었던 배경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개인의 유동성 장세. 뭐 하루 코스피 거래량이 뭐 30조 원 넘어서 뭐 50조 원 가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하나 반도체 실적에 대한 뭐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견해는 바뀐 게 없습니다. 예. 여기다 정부의 이제 정책 기대감, 펀더멘털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이번 사태와 다른 점이 뭐냐? 단순한 이제 군사 충돌을 넘어서 전 세계 원유의 동맥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이제 봉쇄할 거냐. 사실 이란은 이게 카드로만 써왔지 예. 봉쇄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란이 여기를 봉쇄하겠다라고 하니 과거처럼 어떤 V자형 반등을 맹신하기보다는 이 중동 사태가 좀 가닥을 잡을 때까지 잠시 쉬어가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예. 자,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봉쇄가 된다면 지금보다 유가가 10에서 15달러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2월 28일 오전 9시 45분 이란에 대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하자마자 예. 브렌트유가 13% 뛰었어요. 그러니까 배럴당 81달러 뛰었는데 예. 이후에 조금 안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오늘 새벽에 4일 연속 올라가지고 또다시 81달러입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 브렌트유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60달러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레벨 자체가 20달러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80달러인데 지금 골드만삭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수준에서 배럴당 10에서 15달러라고 하면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예요. 예. 그 밴드에 있다면 아마 호르무즈 봉쇄협이 봉쇄될 경우 지금보다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우리 비축분이 있어요. 정부가 나서서 민간과 합치게 되면 한 208일분, 7개월 정도 전략적 비축유가 있어서 예. 모든 정유사의 재고 수준 고려해서 유란 위협이 현실화돼서 수입이 다 막힌다 하더라도 7개월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 문제는 지금 뭐 기름값 아마 주유소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이 가장 싸다. 오후에 늦게 가시면 앞에 자리, 뒤에 자리가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유는 유가는 국제유가가 통상 상승분은 2, 3주 시차를 두고 반영이 돼야 되는데 주유소는 안 그렇습니다. 오르는 건 정광석화처럼 반영을 하고 내리는 건 미적거리 되고 예. 특히나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이 오르게 되면 석유는 전량 수입이기 때문에 원화 주고 매입하는 게 아니라 예. 달러화로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다가 이제 전쟁 장기화될 경우에는 빙 돌아서 해상을 못하고 육로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운임비가 거의 80% 이상, 기간은 더 닷새 이상 더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 해상운송 보험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상승을
원유를 전적으로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치명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짚어주신 유가 상승 영향까지 더해 보면은 우리 주식시장이 하락한 건 좀 이해가 가는데 금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금은 맞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지금 패닉셀이 맞다라고 봅니다. 패닉셀은 무슨 얘기냐? 야, 전쟁 났어. 예. 전쟁 나면 가장 필요한 건 뭐 달러. 스위스 프랑 바꿀 수 있는 거. 예. 사실은 금도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금도 환전을 해야 달러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슈퍼달러의 기환이 금 가격까지도 내려앉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새벽에 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4% 가까이 빠졌습니다. 예. 5,100달러까지 지금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 중동 이후로 불안해지니까 투자자들이 금보다 더 강력한 안전자산인 달러로 모이고 있고 또 하나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거대 손실을 본 기관들은 이 증거금을 메꿔야 되는데 가장 많이 오른 게 뭐냐 수익이 많이 난 금을 판 겁니다. 금을 팔면서 이 강제 매도하는 물량까지 좀 쏟아지고 있어서 뭐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지 금값 하락이 어떤 안전자산으로의 지위를 훼손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또 걱정입니다. 한때 1,500원을 돌파했어요. 이게 지금 1,500원을 넘어선 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지난 가장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게 환율이었어요. 예. 환율이어서 사실은 앞서 제가 이제 우리가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을 개방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1,500원 돌파한 이후에 장중한 때 1,506원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1,500이라는 숫자를 본 건 단 2번밖에 없어요. IMF 외환위기 당시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제 이후에 17년 만인데요. 어쨌든 이제 중동 전쟁 여파로 안전자산인 킹달러, 달러로만 이제 돈이 몰리다 보니 예. 우리나라 자산은 위험자산에 포함되다 보니 매도하고 이제 이 극단적으로 좀 몰리는 현상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지난 주말에 매도했던 외국인 이제 7조 원이 넘는 이 자금이 그동안은 한국 증시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었어요. 매도한 자금을 원화 그대로. 그런데 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달러로 환산할 것이다 라는 우려까지 반영이 되니까 예. 지금 보면 뭐 1,460, 70원, 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오를 거란 전망도 내놓던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 전쟁,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4, 5주 이상 갈 수도 있다. 예. 지상군 이제 이 투입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초입이에요. 가장 이제 아무것도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들어와 있어서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장기화된다면 1,500원 선 위로 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예. 실제로 가장 큰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있습니다. 이게 2, 3개월 이상 이제 계속 지연이 되게 되면 예. 유가는 오르고요. 달러 선호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요 국 통화 가운데 우리 원화는 가장 크게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어쨌든 금융당국이 지금 100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1,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아마 시장 개입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이렇게 유가 환율이 오르면서 식품 물가도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맞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는 건 원자재 가격뿐만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이제 국내 소비자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밀가루와 설탕 가격은 담합을 이유로 가격을 조금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입하는 게 원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가스도 있죠, 곡물도 있죠. 수입 단가가 전부 다 오르게 되면 원화 기준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정부, 특히나 한국은행은 올해 이제 경제 전망하면서 지금 국제 유가를 65달러대, 60달러대 초반 중반까지로 감안하고 예. 올해 성장률 2% 달성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 100달러만 돌파하더라도 예. 물가 수준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냐, 물가가 오르고 수출 기업들의 비용이 늘게 되면 성장률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는 예.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에세 공포,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왜 가장 풀기 어렵느냐? 이게 돈을 풀 수도 없어요. 물가 오르는데 돈 푸는 건 금리를 낮추는 거는 거의 화약고의
이제 불을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해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숙제를 좀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높은데요.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올라서 온화함이 감도겠습니다. 다만 너무 얇은 옷차림은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쪽 지방은 하늘이 흐리지만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대기질도 전국적으로 양호한데요. 다만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구는 13도로 어제와 비슷해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밤에 중서부에서 비나 눈이 시작돼 금요일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초미세먼지는 해소되겠지만 이후 주말에는 영하권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